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어떤 생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은행업의 본질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업의 본질은 바로 금융 야바위입니다.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야바위 판에서 이 돈이라는, 또한 금융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대고 현재 거의 도박적인 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야바위라고 불리고 있느냐?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돈의 무서움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저한테 이 은행업에 대한 그러니까 생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이나 은행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은행가들이 돈 버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기관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달러의 통화량은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장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발행하는 통화량은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하는 통화량으로 인해서 전세계 글로벌 물가와 화폐의 가치가 조작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냐? 물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하는 소량의 통화량,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간 상업은행들이 바로 연방준비은행의 돈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거죠. 이 통화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한 나라의 경제에 속하는 지폐와 주화, 그 다음에 또 대부금, 신용, 여타, 유동증권, 모든 것들의 총량을 우리가 통화량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량은 공식적으로 M1, M2, M3로 구분이 되죠. M1, 이게 바로 우리가 통상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화, 동전이죠. 그 다음에 달러 지폐,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M2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예금 같은 것, 그리고 금융시장의 펀드, MMF,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규모가 작은 정기예금을 합친 것을 M2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M3라는 것은 M1, M2를 합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MMF를 포함해서 대형 정기예금성, 그러니까 규모가 큰 정기예금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해외에서 유통되는 달러까지 합친 것을 우리가 M3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M1, M2, M3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점점 우리가 화폐를 유통하는 그러한 규모와 거래가 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같은 민간인 같은 경우는 거의 M1에 있는 이러한 화폐의 규모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M1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지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 단위를, 이 규모를 말하는 건데 M2, M3로 규모가 커져갈수록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돈들이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제가 M1, M2, M3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과거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폐국이 2004년 9월 자신들이 유통하고 있는 주화가 약 10억 달러 정도라고 거기에 약간 못 미친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뭐냐? 미국 조폐국이 2004년도에 발표한 그 후 1년, 그러니까 2005년도 불과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M1 통화량이 무려 2275억 달러나 팽창을 하기 시작했고 M3 같은 경우는 약 10조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화폐의 통화량이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미국 조폐국이 주화만 찍었겠냐? 달러도 찍었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화량이 급증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했던 실물 통화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 전체 통화량의 고작 2.4%만을 발행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2.4%를 제외한 나머지 97.6%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요술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이 엄청난 화폐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찍어내는 돈은 2.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7.6%가 갑자기 생성이 돼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것도 아닌 돈들이 말이죠. 이 현상을 보고 미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라이트 패트먼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게 은행에 대출할 때 발행한 돈, 즉 가상의 유령의 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유령 화폐 메커니즘 시스템은 BIS 산하의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하은행들이, 민간은행들이 발행한 그러한 메커니즘, 즉 화폐 발행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예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금 받은 돈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대출은 해주지만 예금에서 받은 돈은 없어지지 않고 은행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자, 은행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펀드나 이런 공격적인 투자로 생기는 리스크 등이 여러분들이 예금으로 가는 돈들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입니다. 그렇게 또 생긴 리스크는 뭘로 충당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대출의 이자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숫자 놀이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줬다라는 구라를 치고 그 이자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빈 부분을 또 채워나가는 거죠. 자, 은행이 이렇게 돈장난을 하고 또한 자신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피해를 봤던 게 뭡니까? 라인펀드, 동양사태. 이 애들이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역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눈을 감았죠. 왜? 같이 헤쳐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찌됐든 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돈을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돈을 발행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장난질로 여러분들의 돈을 빨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인생도 말이죠.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짓거리죠. 자, 대출을 할 때 바로 대출자 거래계좌의 신용과 담보를 교환해서 약속어음을 인수하는 거, 그게 답니다. 아니, 애초 대출 자체를 할 때 자신들의 돈을 실제로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어떻게 신용과 담보와 또한 약속어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사기고, 자, 은행은 이런 식으로 대출을 늘림으로써 언제든지 예금의 이 수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그리고 가상의 돈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을 빼앗을 수 있고 자신들은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는 상황에서 사채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은행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전부 투자가 되고 있고 땡전 한 푼 없는 은행은 거의 무한정 대출에 가까운 돈을 여러분들에게 자신들 1원도 들이지 않고 통장에 찍힌 숫자로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줄 돈 없어요. 가면. 왜? 그 돈들 다 없어. 있는 것처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돈 예금돼 있다고 숫자로 표시되어 있겠지만 그 돈들 다 자기들 투자하거나 다른 데 썼습니다. 그런데 현금 내놔라. 현금이 어디 있어? 어차피 숫자 놀이로 해서 다 찍은 건데. 그래서 BIS에서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니네들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게 8%입니다. 8%? 뭔 개소리입니까? 8% 가지고 뭐 그게 자기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겁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기들이 뿌려대고 있는 가짜 돈에 8% 정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쇼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 처먹고
여러분들의 돈으로 장난질하고 있는 게 현재 이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이런 쓰레기 짓을 계속하니까 돈이 추가로 발행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준비은행이 약 2.4%의 실제 화폐를 발행하고 나머지 97.6%는 저딴식으로 해서 화폐를 엄청나게 불렸다는 거죠.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돈을 줍니까? 대출을 줄 때? 절대 아닙니다. 계좌에 찍어주죠. 그거 도대체 은행이 무슨 근거로 그 돈을 찍어서 준 겁니까? 그거 근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통장 찍어주는 거고 나중에 망하면 동양 사태나 뭐 라인펀드 사태처럼 몰라 우리 망했어 그럼 끝이야. 에? 이게 무슨 은행이고 금융입니까? 이거 야바 이거. 그리고 그런 생리 시스템 뻔히 알고 있으면서 중앙은행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다 눈 감아주고 하고 있는 장난질이죠. 예. 그런데 이런 쓰레기 돈으로 뭐 부동산에 뭐 LTI, DTV를 풀고 대출을 늘려주고 뭔 개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건 만든 거지만은 그 현금 어디서 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뿌려대는데 사람들한테.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가상의 돈 뿌려대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현금을 갚아라? 니들은 가상으로 돈 뿌려놓고 현금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현금이. 그럼 현금으로 주든가. 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 갖기 힘들면 어떻게 되죠? 평생 이자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금융 시스템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시스템에 한번 빠져들면 현금 없어. 어차피 애초에 처음부터 현금 뿌려댄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현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현금을 또 발행해서 또 가져와야 돼. 그럼 결국은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 그걸 발행할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또 가짜로 돈을 또 뿌려 만들어서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출받고 또 빚내고 애초부터 갚을 수 없는 현금이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거기에 한번 말리면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빌려갔던 그 돈 자체가 은행에서는 그냥 숫자누리로 통장으로 찍어준 거다. 그걸 현금으로 내놔라 해봐라. 은행에 한번. 못 준다. 은행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에게 예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늘리는 거죠. 대출을 늘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죠. 결국은 그렇게 손실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묶인 돈들 다시 은행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동성을 대출과 예금을 균일하게 장난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다. 거기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딴 건 들어가 있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항상 은행에서 무슨 엄청난 돈이 천문학적으로 찍혀서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대출이라는 가상의 장난질과 예금이라는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노는 현실적인 현금을 갖고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그냥 사채짓이다. 야바이꾼이다. 은행은 땡전 한 푼 없어도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칠 수 있다. 자, 이런 비슷한 관례가 옛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덩어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금덩어리에 대해서 뭐 금을 실제로 주지도 않아 놓고 영수증 써주고 너 돈 금 빌려준 거다. 그럼 그 영수증은 무한으로 찍을 수 있고 금덩이는 한정돼 있지만 영수증은 무한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찾으러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 기탁자들에게 내줄 충분한 돈 없습니다. 그걸 최소 8% 정도의 보유를 가지고 설마 우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8% 이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나머지의 자기 자본 비율을 화폐로 찍어서 충당해 주는 게 바로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짓거리다. 즉 중앙은행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물가의 안정과 하락 또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짜로 만들어낸 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통화량만 찍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화폐 찍는 거 뭐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이것을 우리는 BIS 자기자본 뭐 부분 준비 비율 그러니까 금융으로 치장된 철저한 속임수의 실체다. 그냥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거다. 이건 뭐 최근에 이루어진 그런 사기 시스템이 아니고 이미 17세기 전부터 금화나 은화로 거래했을 당시부터 시작이 됐던 장난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자들이 이 금과 은화는 무겁고
또한 수송이 어렵고 보관이 어렵고 그래서 도둑 맞을 위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장, 그러니까 튼튼한 금고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금을 안전하게 보관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금과 은화를 쓰는 것보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주화 대신에 쓰면 좋겠다라고 유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100kg의 금화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가진 사람이 100kg의 금화를 다 가져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쓸 만큼의 금을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금고에. 그러다 보니까 금장들이 어느 순간 그 금화를 자신 것인 양 속여가면서 영수증을 대량으로 풀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장난질이 시작된 게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우리 그래도 좀 기본은 갖고 하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은행 BIS 비율, 기존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8%라는 개소리, 그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BIS 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신문에서도 한번 꽝 하고 크게 터졌던 부산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뭐 BIS 1% 비율로 보자면 자기자본금,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은 200억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8%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16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2조 5천억 원 어치의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렀던 상황이 드러나게 됐죠. 이것은 이미 자기 자본 비율, 즉 200억 원의 1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뭐 8%까지 건전성을 찾았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엄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어쨌든 BIS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뭐 계산 공식이 또 있던데 그거 일일이 말하자면 나를 세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어찌됐든 자기 자본금 비율에 인해서 불량 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은행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BIS 비율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결국 불량 채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매우 힘들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불량 채권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한 정부의 규제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또한 전 세계 부실 채권이 현재 750조가 육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즉 경제 글로벌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 지금 이 경제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부실 채권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은행의 사기적인 시스템 하나가 바로 예대율입니다. 이 예대율은 바로 예금과 대출금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예대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 뭐 예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된다, 뭐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예대율은 말 그대로 금융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착각에 빠지기 매우 쉬운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근원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은행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은행의 모태인 금장업이 그러했듯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일을 말하는 거죠. 즉 대출은 그 다음의 것입니다. 거듭 말하자면 은행의 본래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는 것이 원래 은행의 기본적인 이 목적이고 의미였죠. 자, 그런데 지금의 은행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돈을 착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변모가 됐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시중 은행 시스템을 모델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냥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시중에 A은행과 B은행 두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임의로 A나 B 두 은행에서 모두 거래를 하겠죠. 자, 여기 한 인물을 꺼내겠는데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갑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나머지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금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서 을에게 사업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을은 주거래은행인 B은행에 다시 1억 원을 송금하죠. 그렇게 입금된 계약으로 을은 병에게 장비 구매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병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은 다시 A은행입니다. 그렇게 A은행에 1억 원을 송금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래한 결과 A은행은 갑에게 2억 원의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갑이 대출 통장에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금되어 있는 1억 원 플러스 병이 송금한 1억 원, 그렇게 해서 2억 원이 다시 은행에 돌아간 겁니다. 자, 대출이 발생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출금의 증가로 인해서 예금이 다시 증가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갑이 대출받았던 2억 원, 그 모든 것이 갑, 을, 병을 통해서 다시 A은행에 2억 원이 예금된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수록 예금이 늘어난다라는 원리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물적인 거래는 갑을, 병이 서로 거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은 은행에서 돌고 돌아 다시 은행의 통장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즉 대출받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행의 통장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예금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갑이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그리고 장롱에 보관해 버린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리스크로 보겠지만 현재 통장끼리 계속 거래하고 돈은 돌고 다시 A에서 B, B에서 다시 A로 돌아가는 저 은행 시스템 어딘가에는 항상 예금이라는 형태로 저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에 있어서는 그저 돈이 돌고 돌 뿐이다 라는 거죠. 즉 그 돈을 빌린 자만이 그 돈의 손실을 보고 원금의 손실을 보고 또한 이자의 상환의 문제를 받는 것 뿐이지 은행은 그저 그 돈을 돌게 만든 것 뿐이다. 더 단순하게 말해서 영화 타짜 여러분들 아시죠? 이 타짜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구는 돈을 잇는다. 그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나는 다시 호구에게 돈을 빌려준다. 실제로 돈을 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은 그냥 돌고 돌 뿐. 그런데 여기에서는 돈을 딴 사람은 없지만 돈을 잃은 사람은 있죠. 그리고 그 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될 사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돈을 빌렸다 생각하겠지만 은행에서는 그 돈을 다시 통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은 은행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생리 시스템을. 자, 그럼 다시 방송의 원점을 이야기하자면 연방준비은행에서는 통화량의 2.4%만을 발행했을 뿐이고 나머지 97.6%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저 대출로 만들어낸 돈, 그리고 그 대출을 통한 예금으로 만들어낸 돈이다. 그것을 우리는 신용통화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낸 저 신용이 유지되는 한 저들은 거의 무한정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돈의 일부분의 원금 상환과 부채 이자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준비 금융 시스템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금융버블의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붕괴시키는 위험성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바젤 협약이라는 게 나온 거고 BIS 적용을 통해 대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풀고 대출을 규제하고 하는 것도 모두 저 위험한 금융버블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부분준비 금융 시스템의 예대율 같은 경우 봅시다. 근본적인 대출 통제 수단이 전혀 될 수가 없죠. 자,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즉 대출의 폭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대출을 통해서 생겨나고 있는 꾸준한 부작용들은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돈이 서서히 흐를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어 장치일 뿐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금융 시스템이 돈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창출에 대한 문제가 이미 너무나도 확산되고 또한 만성화가 돼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 즉 패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돈의 가치 즉 금리를 조절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들의 저 돈의 장난질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제가 개판이 된 거고, 전염병 때문은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미 그전부터 개박살 나고 있었다라는 걸 왜 인정을 안 하는 건지, 마침 뭐 핑계댈 게 없어서 뭐 옳다거니하고 우연으로 터진 건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봤던 거고, 그렇다고 현재 이 현상이 나아지거나 또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성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 자, 듣느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결국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돈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만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배 권력층이라는 것은 바로 대중들의 인식에서 커다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만하는 자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예대 비율만 잘 통제하면 경제버블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런 패드와 중앙은행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저런 시스템을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들이 매우 복잡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 진리는 단순하다. 즉 단순한 진리를 왜곡하고 복잡한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면, 기업에서는 물건을 생산하고 영업을 통해 물건을 팔고 비로소 그것이 상품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비교를 하자면, 은행에서 돈을 생산하고 정치인들은 그 돈을 여러분들에게 팝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경제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상품을 비싸게 사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싸게 넘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의 경제고 경제의 민낯이고 경제의 진실입니다. 즉, 이 모든 시스템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소수가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